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유감을 표한 윤석열 후보. 그런데 SNS에 올린 사과 사진으로 후폭풍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전화통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46초를 버티지 못한 누리호. 그럼에도 사실상 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내용 전합니다. 이 외에도 배임 혐의는 빠진 채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 대선을 앞두고 속속 등판하는 정치인 가족들 얘기 등 이어갑니다. 오늘은 서쪽과 동쪽 하늘 모습이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자, 김다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동쪽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남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는 무난하겠지만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7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 목표 지점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지만 46초가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실망보다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점화, 어제 오후 5시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릅니다. 발사체 하부 시스템 밸브 이상으로 1시간 정도 발사가 지연됐지만 이륙 자체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육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비행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 사실상 성공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끝내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3단부와 여기에 실려있던 더미 위성이 목표했던 속도를 내지 못한 겁니다.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움보다는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어 궤도 진입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남았지만 오늘의 성과가 독자적인 우리 기술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김영 기자, 완전한 성공까지 딱 46초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공까지는 딱 한 걸음 남았다. 어제 누리호 발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발사 후 상공에서 로켓 분리 과정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지만 목표로 했던 위성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3단 엔진이 예상보다 46초 먼저 꺼지면서 날아가는 속도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종 성공 문턱까지 도달하며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기술을 만들어서 처음 발사했을 때 이 첫 발사의 성공률은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우주연구소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역시 첫 발사에는 연속 3번이나 실패하면서 이제 시련을 걷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누리호는 첫 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기술 수준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리호 어제 오후 5시에 발사돼서 거의 완벽하게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3단 이 엔진의 연소가 딱 46초 부족해서 이 덤이라고 하죠. 더미 위성이 목표 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김현 기자, 자 이렇게 성공 문턱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 아쉬움이 좀 있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발사팀들 이번 발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중압감, 부담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제 결과 발표 도중에 이제 책임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 생각이 났었는지 발표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면 먼저 함께 보시고 말 이어나가겠습니다. 미완의 성공, 아쉬운 실패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비행 시험입니다. 첫 번째 비행 시험이고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개발해 있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끝까지 지금 왔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우리 기술진을 칭찬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이제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게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첫 발사로는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연구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예정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과를 보고를 받고 과학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직접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가 첫 비행에 성공할 확률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누리호,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간 데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정말 1차 발사로는 훌륭한 성과다. 이런 찬사가 나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자,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아쉽게 100% 성공은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 5월에 이번 토대라면 충분히 성공하겠죠? 네, 그에 앞서서 어제 이제 저도 그 장면을 직접 생중계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그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지난달에 스페이스X 아시죠? 미국이에요. 스페이스X가 그 인류 최초로 민간인들로만 이루어진 그 우주 여행의 맞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네. 성공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실감이 좀 안 났고 우리하고는 너무 먼 얘기고 저게 가능해 하고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국산 순수 기술로 만든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주여행하고는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하고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좀 조만간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살짝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모형 위성이 이제 궤도 안착에 하지 못한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첫 발사 성공률이 30%라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기술이 그러면 실패는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해요. 만약에 이제 발사 성공까지 10계단을 올라간다면 대부분의 과정을 우리 로켓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9계단까지는 올라왔다. 그러니까 한 계단만 더 갔으면 되는데 아까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계단만 더 올라갔으면 성공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1년 동안 그 기술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위성을 로켓 발사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대 자력 로켓 발사국이 내년에 성공한다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6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항공 우주 기술이라는 게 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MRI 아시죠? 네. 영상 자기 공명 장치도 사실은 우주 기술 개발하다가 개발이 된 기술이기도 오.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군사 쪽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2의 대국인데 배터리 여러 배터리라든 반도체는 거의 최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 기술은 아직 선진국 우주 강국에 비해서 한 최소 10년, 2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이상할 정도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간 그리고 국가 이렇게 합쳐서 R&D 투자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이제 우주 강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5월에 있을 2차 발사, 그때는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치트키 등장. 김원미 기자. 네. 치트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유승민 후보가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네, 사실 지금 김태일 앵커처럼 이 치트키가 뭐야?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원래는 컴퓨터 용어인 건데 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이걸 쓰면 무조건 게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뭐 명령어, 아이템을 두고 이 치트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아주 강한 치트키를 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체 뭘 했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디가 왔어? 어디가 왔어? 집에 앉으세요. 얼마 앉으세요. 집이라 그래놓고 너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영상 참여하고 있다가 직접 응원하러 왔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장인어른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유담양 이준석 대표 어때요? 이런 이준석 어때? 도쿠멘터리. 네. 거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의 치트키 바로 이 딸 유담 양이었습니다. 네. 이 유담 양 사실 2017년 이 대선 때 유승민 후보의 어떤 유세를 같이 하러 나오면서 너무 예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죠. 그렇죠, 맞아요. 이 때문에 이때 유승민 후보가 가지게 된 이 별칭이 바로 국민 장인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대중에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었었는데 이 어제 있었던 이 아빠가 진행하는 아빠가 나오는 이 유튜브 채널 방송에 거의 한 4년 만에 지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죠. 네네. 뭐 실시간 댓글에도 뭐 아빠 눈에서 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요 눈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이 유담양뿐만이 아니라 저희 화면에서도 지금 잘려 있긴 합니다만 아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잘려 있어요. 네, 아들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관련 기사에 어디에도 아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분, 네. 이 저 안경 쓴 분이 아들인데 지금 모두의 관심 지금 유담양한테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관심이 얼마나 많았냐면 어제 이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 초반에 시청자 수가 한 200명 남짓밖에 안 됐었는데 네. 유담양이 등장을 하니까 이 8배인 1,600여 명으로 아이고. 이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보면 실시간 댓글에 아까 그 영상에도 나오죠. 나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네. 굉장히 흡족한 이 유승민 후보의 이 웃음도 보셨는데 수백 명의 사위들이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너도 나도 이 유 후보한테 이 장인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인어른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건넸는데요. 네. 또 그 외에도 방송을 30분 연장해달라. 유승민 후보는 화장실 갔다 와도 된다. 유담양만 나오면 된다라는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이 질문 중에 이 본경선까지 열흘 남았는데 큰 기술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내 딸이 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날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잖아요. 라고 계속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뭐 그 외에도 한 누리꾼이 유담양한테 이 질문을 이 실시간 댓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남자로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올리니까 이준석 대표요. 네. 그 댓글을 이 아버지인 유승민 후보가 이 장난스럽게 이준석 어떠냐는데 뭐 이렇게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상당히 당황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네, 노코멘트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 사실 지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불과 몇 달 전에까지는 일단 있었어요. 그래요? 본인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헤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 유승민 후보한테 이런 얘기가 많았죠. 이준석 대표를 사위감으로 어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뭐 걔아들이 뭐 어렸을 때 뭐 오빠 동생 하다가 네. 뭐 사귀겠냐라고 하면서 아주 전혀 이 긴장감을 갖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 네, 유담 양도 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 치트키는 아드님은 치트키가 아니고 딸 유담양이 치트키였군요. 자, 최근에 보니까 원희룡 후보의 부인도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의 부인 바로 이 강윤영 씨인데요. 이 원희룡 후보가 이 서울대 법대에 다닐 당시 이 같은 이 82학번, 이 서울대 이 동기입니다. 82학번 동기로 19살 때부터 이 서로 아는 사이였었고 21살 때 이 연애하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만나고 결혼에 꼴이 난 그런 케이스인 건데 제가 서울대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내, 이 배우자분은 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현재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 강윤영 씨가 이 정신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오.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네.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 그리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예. 매력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도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예. 도지사 관사에 살 수가 있었는데 예. 다 도민의 세금이고 우리 둘을 위해서 이걸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영구적으로 어린이 도서관과 평생교육관으로 내놨고요. 대신 서울 집을 팔고 제주 집을 샀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서울 집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 시세보다 싸게 팔았는데요. 예. 지금 6년 만에 그게 26억이 됐더라고요. 사실 속이 쓰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원희룡 후보의 아내 강윤영 씨,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이 또 하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이 반사회적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또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배려보다는 뒤틀림, 원한, 한풀이가 보인다라고 굉장히 센 발언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 방송에서 소시오패스를 얘기할 때는 강력범죄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시오패스 성향이 이재명 지사한테서 난 보인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센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이 어떻게 보면 남편 대선과도 좀 힘이 되고자 굉장히 지금 뭐 외곽에서 맹활약을 한다면 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맹활약을 하던 중에 또 이런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경북 경산에서 거리두기 인원을 좀 초과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과태료 조건을 받기도 했었었죠. 그때 한 표 한 표가 참 너무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 이재명 지사를 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진료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나서서 진료를 합니까? 자기 편 아니면 막대해도 이 죄책감 안 느끼는 소시오패스 이 본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족들 얘기 알아보니까 상당히 재밌는데 혹시 다른 후보자들 가족 얘기는 없어요? 네, 이 다른 후보자 가족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당장 뭐 최재형 후보가 사실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에 대체 이 최재형 후보가 누구를 지금 이 지지를 할 것인가 이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관심 많았죠. 근데 결국 이 홍준표 후보를 이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홍준표 후보의 아내 이순삼 씨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순삼 씨가 이 최재형 후보의 아내 지금 보시는 왼쪽이 이순삼 씨, 오른쪽이 이 이소영 씨, 최재형 후보의 아내 이소영 씨입니다. 근데 이소영 씨한테 전화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후보 아내들도 바쁠 수밖에 없는 게 대선 후보 본인들은 사실 1분 1초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배우자의 내조, 외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소연 씨를 설득한 이순삼 씨 외에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아내 이 김건희 여사도 등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 대중한테 공개된 김건희 씨의 모습이 이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바로 저 모습입니다. 네. 검찰총장 그 임명장을 받을 때 저 모습인데 네네. 지금 보면 옆에 애교머리, 이 앞에 이마엔 깻잎머리 네. 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지금 지원 유세를 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지사의 아내 이 김혜경 씨의 얘기는 정말 많이들이 알려져 있죠.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얼마 전에 이 양산 통도사에 이재명 지사 대신 이 갔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직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갈 때는 이 분신술
로 이 김혜경 씨를 보내는 이런 일정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전에도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 장인상에서도 이 김혜경 씨가 직접 갔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선거 되면 물론 이제 후보 본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족 얘기가 항상 따라붙거든요. 네. 선거와 가족,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다 선거 전면에 나서서 뭐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손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 자서전을 보면요. 자기는 정치를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 대통령 했으니까. 네네. 그 유세장마다 어렸을 때 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위에 올라가서 이걸 보면서 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배웠다라고 이제 자선에 써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족들이 그동안 보면 좀 터부시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 비리가 막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가족들이 전면에 나선다는 게 좀 꺼름직해지고 이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가족들이 조금씩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아마 이제 그동안 대통령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가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없다. 우리 가족들은 대중 앞에서 뭔가 신뢰감을 주겠다. 이런 뜻에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돼 있고 또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공인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본인이 쓰고 또 얼굴이 알려주고 하면서 실제 가족들도 뭔가 공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어떤 친인척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비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대중 앞에 드러남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족들이 이제 대중 앞에 나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국민들 앞에 약속으로서 유감, 송구, 사과 사진, 윤석열 논란 일파만파. 이 전두환 씨와 관련된 언급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결국 발언 이틀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오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늦었다? 글쎄 뭐 늦었을 수 있죠. 사과 내지는 사죄라는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이동석 기자, 윤석열 후보의 유감 표명 어제 저희도 이제 이 시간에 좀 다뤘는데 그 이후에 윤 후보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가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논란은 더욱더 확산이 됐고요. 네네. 결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유감을 표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 4시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요.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한 분들에게 송구하다, 현명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이라는 표현이 송구라는 표현을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유감이란 표현이 송구라는 표현으로 바뀌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윤석열 예비 후보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오전 내내 보니까 엄청 떠들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윤석열 예비 후보 이 앞서 보신 영상 이 유감을 표한 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런데 그 유감을 표하기 바로 하루 전인 그제, 그러니까 지난 20일 날 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사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네. 왼쪽에 있는 바로 저 사진인데 이 누가 봐도 이 돌잡이 때 사진이죠. 네네. 이 저 사진이랑 같이 이 어머님은 공부 잘하라고 연필 잡으라고 하고 이 외할머니는 부자들하고 돈 잡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 윤석열은 이 사과를 잡았다. 사과. 예, 성렬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라는 아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이 사진의 주제는 지금 사과다라는 게 굉장히 좀 명확한데 그런 이 것 같네요. SNS를 보고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국민 조롱하는 거냐, 사과하랬더니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라고 말해놓고 이 SNS에 스리슬쩍 뭐 사과 잡았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냐라고 이 비판이 쇄도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강아지 이 토리의 이 SNS 계정에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진입니다. 이 마지막 사진에 보면 강아지가 등장하죠. 저 개가 지금 이 토리인 건데 이 토리야 인도 사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토리한테 사과를 건네주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기도 사과가 등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토리가 아무리 자식 같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개는 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는 개나 주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당장 뭐 조국 전 장관부터 이 사과는 개나 주라는 이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 국민을 개로 하는 거냐, 내가 살다 이 국민을 비하하는 대선 후보는 또 처음 본다. 라는 이런 이 비판 댓글을 내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 캠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 주는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개인의 그런 어떤 인스타라는 것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본인이 페이스북과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 여기가 공식 입장을 보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라 그냥 재밌게 하자고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오늘 다시 또 공식 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아까 그 토리한테 그 사과를 주는 그 사진에 대해서 이 평소에 인스타그램은 토리를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재밌게 이 올렸었는데 실무자가 좀 잘못 생각해서 사진을 게재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이 게시물을 내렸으니까 이 논란을 일으켜서 참 죄송한 이 마음을 좀 받아달라라는 이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영 위원님,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사과가 아니고 유감 표명이냐 이런 비판이 줄을 이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SNS에는 사과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발언이 있고 나서 이틀 만에 사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도 늑장 사과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오전에는 유감, 그렇다가 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송구라는 단어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유감 표명하기 전날 밤에 이 사과 사진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발언을 듣고 많은 이제 그 정치권이라든가 안팎에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은 발언을 실수를 하는 것도 단지 실수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일 것 같아서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는 사과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아마 밤에 인스타그램을 올린 것 같은데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발언은 과거의 실언과는 정도가 차원이 다른 실수거든요. 만약에 실수라면 진짜 실수인데 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만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재미있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무겁고 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그런데도 늦게 사과하고 더구나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송구라는 말을 씀으로써 진정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일었던 마당에 완전히 무슨 이런 사안을 가지고 희화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미입니까?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중진 의원 몇 선입니까? 5선쯤 됐습니까? 이런 의원이 아까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무슨 재미있자고 하는 권성동 의원마저도 저렇게 해명하는데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해명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문제가 많은 캠프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온 해명이 뭐냐면 캠프 실무자? 아니 이런 사안을 캠프 실무자만의
일입니까? 이거를 아니 이 정도의 중대한 문제를 아무리 SNS 관리하는 실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후보한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라 또는 캠프의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올렸어야죠. 만약에 물어보지 않고 올렸다면은 이 캠프 재정비해야 됩니다. 문제 많고요. 만약에 물어보고 올렸다면 윤석열 후보 본인을 비롯해서 캠프 전체가 정무 감각, 공감 능력 전혀 없는 문제 있는 캠프라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이번 어쨌거나 늦게 사과했고 송구라는 말로 뭐 사과 비스무리하게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대충 한 사과조차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그 사진 인스타나 뭐 SNS 사진은 이걸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가 뭐 호남 일정을 잡든 또는 굳이 호남을 당장 못 가더라도 제대로 자기 입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한 이번엔 좀 사과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 기자, 지금 은영미 위원 논평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논평처럼 지금 SNS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비판이 줄을 이어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좀 착잡한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광주를 찾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여수와 순천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전두환 발언 때문에 이제 호남의 민심이 좀 달아날까 그런 걱정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제 윤 후보가 올린 개와 이제 사과 사진을 본 것인지 오늘 아침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 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표현을 했는데요. 주어 없이 표현해 이제 대상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사과 사진에 대한 심정이 아니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과 유승민 캠프도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선에 이제 본 경선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국민을 조롱했다며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야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야당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당대표실에 걸려있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통치 행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추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최대한의 어쨌든 고민을 해서 발언해야 된다. 고작 한 줄짜리 입장문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발상도 우습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비판을 수용한다라고 하니 참 발칙합니다.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하라는 것은 오만한 후통이자 반성이 전무한 대국민 도발입니다. 상처 입은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만행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국민을 졸로하는 윤 후보의 천박한 형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개에 비유하며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윤 후보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최악의 검찰총장을 넘어 역대 최악의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았는데 윤 후보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여야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부분이요. 어제 이제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먼저 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강아지 사과 이거 국민 조롱하는 것 아니냐? 의미 없이 그냥 사진을 올리겠느냐? 이거 실수 아니다. SNS에 올린 사진까지. 일각에서는 지금 윤 후보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말 한마디가 선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옛날에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정권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호남이 완전히 돌아서는 바람에 몇 번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이 마음을 돌리시지 않으면 뭐 후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그때 김홍걸 씨하고 내려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예전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정말 이 대표직도 사퇴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의 발언이란 건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10분, 20분짜리를 다 듣고 맥락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다들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를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왜 내 이야기 앞뒤를 다 자르고 그냥 그것만 보시느냐라고 이제 계속 항변하세요.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문제라든지 120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은 항상 편집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단어, 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 준비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여의도 합법이라는 그렇죠. 바로 그거를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역대 대통령들 선거 때 말 잘못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다 뭐 이야기해서 반미 뭐 해라고 해서 사실 미국 쪽에 그거 해소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내 말을 전체로 안 보시냐. 그렇죠. 내 뜻은 이건데 왜 하시나 하겠지만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또 국민들의 볼 때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걸 했다라면 지금 유감 표명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뭐 마음에 조금 차지 않아서 그냥 좀 잘못 사는 걸 인정하는 거고 사과는 정말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게 두 가지만 못한 게 아니라 언론 통폐합했죠. 삼청교육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더군다나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들어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는 뭘로도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 잘 된 거 뭐 등등 이야기해봤자 결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집어선 정권이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대통령들이 공칠 과삼은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용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인 거죠. 더군다나 그 이후에 바로 사과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지금 계속 시간을 끌다가 유감, 사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까지 해서 결국은 이 사과 그동안 했던 걸 전부 다 무효로 돌리는 사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엄중한 지금 시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거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캠프에 지금 권성동 의원 발언듯이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동석 기자. 캠프 영입 인사에 대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소속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인데요. 바로 주동식 위원장입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다.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자 주 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후보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하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광주에서 이들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진보당 광주시장은요. 윤석열 예비 후보를 히틀러에 빗대이며 하이 히틀러, 5.18을 빼면 대한민국은 없다. 이런 현수막을 100여 개가량 설치하면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당 역시 전두환 찬양 망언자 역사가 심판한다면서 윤석열 예비 후보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간 두 번째 1대1 맞수 토론이 펼쳐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본 여러 논란들, 자 과연 오늘 어떻게 후보들 간 공방이 이루어질지 오늘 1대1 맞수 토론은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토론을 벌입니다.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끝낸 이재명 후보, 오늘 대선 주자로서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요, 광주, 경남 봉화마을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주자인 만큼 사실 1분 1초 아까우니까 좀 여기저기 가야 되긴 하는데 이 오늘 오전 이 광주에 가서는 이 5.18 민주화 뮤즈를 찾았습니다. 이 민주화 뮤즈를 찾은 이 이재명 지사한테 이 기자들, 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전두환 고평가 발언 논란 여기에 대해서 꼭 물어봤겠죠. 이거 이재명 지사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거의 한 20분은 받을 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걸 지나가기도 잘못했어요. 존경하는 분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우리 전두환 그분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작심한 듯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집단 학살범 또 학살 반란범인 만큼 이 꼭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또 영원히 진상을 규명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앞서 들으셨죠. 제발 오래오래 살아서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이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모습 이 전두환 비석을 이 직접 밟고 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여기 왔었나라고 이 주변이 참모진한테 물으면서 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오기 참 어려웠겠다. 이 존경하는 분 받는 거 참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김영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팀 구성일 텐데 지난 국감 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통화했던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전 후보와의 회동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화합의 메시지를 이끌어내고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만남이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20일에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먼저 새어나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낙연 후보가 어떤 역할을 맡겠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이 후보가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압박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은 의원님, 지금 이 두 사람 과연 언제 만날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 뭐 선대위도 지금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금 전에 김영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마냥 미룰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10월 10일이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이제 후보 확정이 됐는데 무효표 논란 때문에 승복하는데 며칠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감 이번 주에 이제 대장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감 준비를 거쳐서 이번 주에 월요일, 수요일 국감을 거쳤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좀 마음을 달래고 좀 그럴 시간도 줄 겸 해가지고 상당히 뭐 일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굳이 선대위가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뭐 다른 일정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이니까 하고 이제 봐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기대한 절차대로라면 주말쯤에 이낙연 후보와 회동을 하면서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이낙연 뭐 막걸리를 한 잔 뭐 같이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악수하고 뭐 포옹하는 두 분이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 원래 예상된 기대했던 절차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절차대로 가면서 그 11월 5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것보다 한 1, 2주 정도 더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기대했던 대로.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낙연 후보 수요일 날 대장동 국감이 두 번째 이루어지던 날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전화를 했고 간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주요 인사 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도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걸 뭐 언론 플레이 그거 뭐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날카롭게 반응할 정도면 아직도 멀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원팀 회복까지는. 화학적 결합은 고사하고 물리적 결합도 아직 선대위 구성도 원팀 선대위 구성마저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예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그러나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선대위가 출범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조금 늦춰지더라도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쯤에는 뭐 지사직 사퇴와 함께 이낙연 후보를 좀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뭐 다다음 주 초까지 정도 문재인 대통령 면담하고 최소한 경선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까지는 선대위가 좀 출범을 해야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안 되면 한 달 정도 빨리 경선을 후보를 확정해 놓고 이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층들이 보기에 민주당은 원팀이 힘들겠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지지층들도. 결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완되고 서로 이탈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달 넘도록 만약에 선대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지지층마저도 굉장히 새 결집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다음 주 초까지는 뭐 이런 작업들이 최소한 거치고 선대위 원팀 회복을 통한 선대위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러려면 이제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뭐 이해찬 옛날에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항상 해주셨던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본인이 직접 이재명 후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런 언론들의 도움을 좀 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당 내부에 이제 원팀도 원팀이지만 더불어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도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진 않은 걸까요?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주자들 간 대결에서 좀 열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MBN이 어제 11번째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32.5% 대 43.4%를 나타냈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10.9%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선 모습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0.9%, 홍준표 예비 후보가 31.6%를 기록했는데요. 그야말로 초접정 양상을 보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다자 대결을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30.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8%, 홍준표 후보가 19.1%를 나타냈습니다. 특이한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2주 전 10차, 그러니까 10번째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모두 지지율이 상승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기존에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등 어느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고 골고루 각 진영의 후보에게 나뉘었다는 분석인데요. 네. 한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45.9%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무관하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못했다가 52.8%, 그리고 잘했다가 33.8%를 기록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 네. 이런 결과면 지금 이재명 후보 책상에 숙제들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당내 화합이 가장 중요하겠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이낙연 전 후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느냐 문제인데 네. 이게 풀려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뭐 순서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사실 청와대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이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아까 좀 보셨지만 지금 이 컨벤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예전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온전히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조사 해보면 본인들이 야당 후보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즉 지지층들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전략은 계속 국감이나 이런 걸 보면 지지층한테만 예를 들어서 강한 신뢰감을 주는 전략을 취해왔지 중도층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전혀 확장성을 못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네. 가장 큰 마지막 문제는 역시 대장동입니다. 이 대장동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지금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이걸 끌어안을 것인가,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남은 순서고요. 또 더군다나 만약에 이 수사에서 어떤 연관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딜레마인 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들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넘을지,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뭐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 이재명 후보 각자 본인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넘느냐가 향후 관건일 것 같습니다.